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동백전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송 작가입니다. 네. 김하나는 네. 올해 이번 주에 휴가 가나요? 저는 비정규라 시간이 좀 있잖아. 비정규라 시간은 많지만 제가 또 스케줄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 나가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렇죠. 좀. 우리 같이 공인들은 네. 이 방송국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제 주변에 지금 확진자가 꽤 돼요. 그래요? 조심해야겠네. 아니, 저는 이제 접촉자는 아닌데 걸렸다고 주변에서 지인들이 좀 있어서. 요즘은 이게 아주 원거리로 날아가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잘못하면 이게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m 이상 거리에서도 확진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엔 저희가 갑신정변 3일 천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로는 3일도 아닌 46시간 만에 진압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좀 영향력이 컸어요. 민심도 많이 동요되고 그 이후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좀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다시 돌아볼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교육받을 때 말이죠. 그쵸. 모르겠어. 우리가 좀 나이 차이가 있어서 7차 교육과정. 몇 차 교육과정?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난 그냥 학력고사 네, 저는 7차 수능 세대. 세대인데 네. 수능 1세대인데 네. 일단 중요한 건 이 갑신정변이 사실 따져놓고 아무것도 아니거든. 네. 그냥 그런데 해프닝이야 따져놓고 보면. 근데 시험에서 이제 단골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근현대사에서. 우리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하면서 네. 맨날 선생님이 이거 관련해 갖고 무슨 뭐 12조 개혁이 어쩌니 뭐 근대화가 어쩌니 외워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막 김옥균 좋은 놈 만들고 당시 막 뭔가 개화가 실패해서 근대적인 물결 흐름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라도 개화가 됐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음모론이 좀 끼쳐요. 이게 토착 왜구들이 네. 의도적으로 역사 왜곡을 한 건 아닌가? 아니면 구테타 세력들이 이와 같은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좀 써먹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혁명으로 좋게 포장하는. 그렇지. 특히 박정희 세력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그걸 것 원했을 같아요.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일부 엘리트 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 시도고요. 그다음에 청나라하고 관계는 독립을 하면서 일본하고 관계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매우 일본 위주의 어떤 그 개혁 작업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제로 전환을 하면서 뭐 세제 개혁, 뭐 신분제 폐지 이런 걸 시도를 한다 그래서 개혁으로 이제 치고 있지만 네. 이게 왜 실패했겠느냐는 거지. 그렇죠.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일단 그 당시에 조선의 주요 어떤 그 백성들의 계층이 70% 이상이 농민이에요. 그래서 이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제 개혁은 아무 관심이 없어. 세금 개편은 별 의무가 없는 거야. 의무가 없고, 그 당시에는 이제 토지 개혁. 그렇죠. 토지 개혁이 가장 중요하죠. 뭐 소작농과 지주의 갈등도 그렇지. 그렇고. 그리고 네.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해줄 것인가에 대한 토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었다는 거지.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5,000년 역사를 가지는 동안 진정한 토지 개혁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이제 않을까요?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일부의 이제 생산이 집단화되긴 했지만 사실 이것도 중앙 권력이 집어갔다는 면에서 결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호응을 못 받고 실패를 네. 했다고 봐야 되는데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친청 정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건 개화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온건 개화파들 성향 하에서도 네. 말하자면 100% 정권 장악력을 못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온건 개혁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네. 리더가 없어서 이 독일인 멜렌도르프가 사실상은 이 개혁 작업 그러니까 재정 고문이었죠. 재정 고문이었던 멜렌도르프가 사실 영의적 노릇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네, 영적. 우리나라 영향을 독일 독일 사람이 청나라의 영향을 받아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온건 개혁파들로 자리가 잡혀져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친청 인사들이니까.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유배를 당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따져놓고 보면 온건개혁파하고 이제 그
급진 개혁파가 있었는데 개혁파들은 나중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냐면 네. 청나라에 충성하는 수구파만 남은 거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자, 그게 이제 처음에 나라가 뒤집혔네, 정변이 일어났나 했을 때는 많은 농민들이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뭔가 되나 보다. 네. 신분제 없어지고 노예 없어지고 이제 뭔가 세제도 개편하고 그런 다음에 세금도 줄겠구나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악랄한 수구파가 들어오네요. 수구파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더 크잖아. 그렇죠. 우리가 정부에 뭔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뭔가를 안 해주면 아예 기대 안 했던 것보다 더 화나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서민계층, 백성들, 농민계층에서의 불만이 더더욱 폭증하게 되는 거야. 아니 이 새끼들은 맨날 개혁을 한다 그러지만 한 번씩 뭐 할 때마다 더 악랄해져. 맞아. 뭐 이런 정작 불만이 생기는 거죠. 서민들을 그 당시에 농민들 위한 개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안 됐죠. 민심이 많이 안 좋고 개혁을 원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이런 마음이 좀 저것들한테 생기는 거죠. 맡겨놨다. 네. 먹물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만고의 진리를 이때 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민심의 힘이죠. 이 동학 농민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동학이라는 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학에 반대한 동학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동학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봐요. 네. 사실 이제 서학이 들어왔네라고 하는 거는 네. 의외로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죠. 천주교가 오래됐어요. 네.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게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에 서학 관련한 사람들이 와서 정치권이나 이제 그 당시에 그렇죠. 서민들하고 만나기 힘들었으니까. 정약용, 다산 정약용도 천주교 그렇죠.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따져놓고 네. 보면 영조 때부터 이미 서학은 들어와 있었던 거야. 네. 근데 동학은 철종 11년이니까 네. 영종조가 지나고도 한참 있다가 그렇죠.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도를 깨친 거야.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천도교로 해갖고 우리나라의 정식 종교 형태가 대교, 뭐 독립운동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건 맞습니다만 이때만 하더라도 이걸 뭐 교주 시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재우가 깨쳤다고 하는 도 자체도 네. 따져 놓고 보면 사이비 종교랑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출발은. 네. 근데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2, 3년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명산 대천을 다니면서 그때는 먼저 깨달음을 먼저 한 거야. 네, 지금 최재호 선생님의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네. 실물이 저렇게 생기셨을까? 나 살짝 눈빛이. 무서운데.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도를 깨우치게 되고 이 깨우친 도를 백성들한테 이제 이걸 꺼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유교 불교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앞으로 그 새로운 네. 국가 종교로서의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만큼 영향력이나 신뢰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땐 이미 서학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서양 서학의 반대 개념으로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네. 서학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유교에 반하는 사상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만든 느낌이에요, 동학이. 제사 문제라든지. 중국의 이제 그 태평천국에 네. 나에서 보지만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충격적인 거는 신분제의 철폐예요. 맞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만민평등.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게 되는 순간 사실 이게 유교의 어떤 그 충의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먹힐 얘기인데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잖아요. 유교 요게 세상이. 먹힌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학은 눈치를 본 거지. 나 얘기 이거 꺼내면 기득층의 반발을 많이 받을 건데 이게 먹힐까 싶은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먹히는 거지. 네.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최재우도 비슷한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네. 이른바 이제 경전인 건데 사실은 해설서 같은 거야. 동학에 대한 해설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결론은 그거죠. 서학은 서양 사람 학문이고 네.
유학은 공자님 학문이기 때문에 동쪽 이 나라에서 태어난 내가 하는 학문이 진정한 학문이고 도라고 할 수 있다. 네. 근데 어찌 서학을 믿고 그걸로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는 서학이 아닌 동학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상을 만들어요. 명분이 그럴듯합니다. 명분이 그럴듯한데 네. 분명히 이거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물론 이제 유교도 좀 종교라고 보긴 그렇지만 그렇죠. 서양의 하느님을 믿는 종교하고는 다른 형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였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학을 천도교나 이런 교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문적인 일파로 받아들이고 있는 해석들이 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약간 윤리서 네. 아니면 뭐 도덕 교양서 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건데 이런 걸로 쓰인 걸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결집할 수 있었느냐 요건 또 다른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경 대전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아 난 최재호가 너무 좋아 이래서 종교적인 동학, 관점과 이런 거 믿은 게 아니라 네, 네. 요걸 갖고 퍼뜨렸던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점이 좀 다른. 사회적인 관점, 네.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최저극빈층으로서 현실적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모은 단체들을 모았고, 네. 이른바 이제 접주라고 접이라고 불리는 단체들을 먼저 네. 지역 공동체를 구성을 했고 그 안에서 명분을 위해서 이걸 따온 거야. 그러니까 서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잖아. 네. 성경과 하느님 하나로 묶어져 있지만 네. 동학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좀씩 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른 거지.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청년회나 네, 네, 네. 어떤 마을 청년회 마을 청년회나 노인회, 뭐 새마을 운동회 이런 것들이 동학을 끌어들여 가지고 네. 동학은 뭐 누구를 믿어라, 누구를 정시해라가 없으니까. 결집시키는 용도로 그렇죠. 쓰인 거죠. 결집시키는 무기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학문이 아니라 자치 조직. 네. 지역의 농민 자치 조직들이 동학에 가입을 해서 네. 동학이란 이름을 쓰고 굉장히 지방 자치적인 자체적인 조직을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초창기 때는. 이렇게 동학이 결집돼서 사회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농민을 중심으로 모였던 이런 자치회 성격이었던 동학이 어떻게 조선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바뀌게 된 건지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진행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너무 부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지역 어떤 사회가 부패를 했고 네. 국가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요구를 했고요. 매관 매직이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특히 이제 나는 고종을 나쁘게 평가하는 부분 안에서 그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지만 돈을 너무 좋아했어. 그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고종의 비자금. 그 엄청난 비자금을 쌓았는데 이 비자금들을 사실 뭘로 쌓냐? 다 매관 매직으로 쌓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막판에 경복궁 짓다 돈이 없어서 네네. 그랬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한테 이 친구라 그러면 안 되나? 네. 그래도 왕이 조선에 이 형님은 기본적으로 아버지한테 돈 버는 걸 보고 배운 게 매관매직밖에 없다니까 뭐 관직을 줄 때마다 막 금두꺼비 들고 아버지 찾아오고 금벼루 들고 찾아오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아주 이제 왕의 권한으로 알았던 거야 이 친구는. 한경에 죽였어.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다단계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처가 쪽 다단계가 있고 친가 쪽이 있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너무 많은 관직들을 팔아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장관이나 차관 정도는 비싸게 팔고 끝내야 되는데 네. 동네 수령들까지 전부 다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또들까지 이제 다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현장에 있는 사또들, 군수부터 시작해 심지어 이제 2장 면장짜리 참봉짜리까지도 매관매직에 동원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그걸 지켜보고 있는 민심은 참 동요를 많이 했겠어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매관매직을 했어요. 쓴 돈이 있으니까.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본전을 챙기려는 생각은 있겠지. 웬만큼 먹도록 제한을 좀 둬야 되거든. 근데 이 탐관 오리들 중에서도
특히 특출난 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고부군수였던 네. 이런 놈이 장관이 됐으면 큰일 날 놈인데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놈이 나오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병갑이 이 와가지고 이제 시골에 부임을 하다 고부에 와 보니까 해먹을 게 너무 없어. 국민들한테 뜯어먹을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이거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을 저수지를 우물파라고 시키죠. 생각한 거고, 자, 이 저수지를 막으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거 막아갖고 우리 농사 짓는 거 하게 네.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갖고 막자 그래갖고 돈도 안 주고 불러다가 네. 노역을 시켜서 이걸 막아요. 막고 그 다음부터 물세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멀쩡한 호수를 웅댕이를 지금 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문을 조절하게끔 만들어놓고 거기에 물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화나죠. 당연히 농민들은 화나지. 내가 지었는데 네. 물세를 왜 네가 받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관해갖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학이 지방자치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농민조합이 있었던 거지. 그쵸. 네. 그게 농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형식상으로는 다 동학 그 안에 접주들인 거야. 네. 소접주들인 거야.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를 보냅니다. 이따위로 하면 우리 농사 안 짓는다. 세금 안 낸다. 그리고 우리 뭐 이거 고발할 거야. 탄핵시킬 네. 거야.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행정적으로 처리해보자고 경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로 그 전봉준의 아버지가 정봉학 씨인가? 네. 아무튼 그 전봉준의 아버지가 가서 항의 서한을 전달을 하는데 이 항의를 받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그래서 매질을 해갖고 결국 이제 사람이 죽게 돼 버리는 상황을 이끌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 고부군수 한번 혼내주고 장계를 올리자라는 네.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이제 모이는 숫자가 이제 워낙 많은 데다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그 조선의 어떤 군사 형태가 지방 방위군 예비군 형태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동네에서 농사 짓다가 전란이 일어나면 그러면 모여갖고 의병이 되기도 하고 군대가 이제 되기도 하는 건가요? 대부분 모병이 갖고 이제 병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모병 과정이 잘 안 되면 의병이 되기도 네. 하지만 일단 평상시엔 농민이고 유사시에 군인인 거거든요. 이거 들면 군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무기 받아서 들면 정식 군대고 집에서 쓰던 쇠수랑 들고 나오면 이거는 의병인 거야. 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고을을 지키는 일부 고용돼 있는 경비병들 빼고는 거기에 행정을 치안을 지켜줄 수 있는 병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뭉쳐갖고 들고 일하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거부군수를 밀어내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고 장계를 올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아놓고 있으니까 제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느끼고 그 당시에 바로 서울로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먼저 전주 쪽에 중간 어떤 지방 이제 전라도니까 전주 쪽에 목이 있었고 거기 이제 그 당시 전주목을 관할하던 관찰사한테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해요. 감사한테. 그러니까 전라 감사인 거죠. 당시로 보면 전라 남북이었고 전라도 감사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조정에 전해집니다. 네. 조정 입장에서 가서 정리해라 그러고 토포사를 보내요. 그래서 합의 잘 하고 얘기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곱게 정리하기로 하고 무력 충돌 없이 잘 끝났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합의한 내용들을 지키면 되는 거야. 그냥 물 막은 거 트고 뭐 그런 거 없던 걸로 하고 원상 복귀하고 이게 이제 사고의 원흉이었던 조병갑을 해고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다가 좌천을 보내도 되잖아. 뭐 강원도 이런 데 보내버리면 되니까. 왜냐면 전라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곡창지대라 곡창지대니까. 나름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였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면 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조병갑을 도로 내려보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내쫓았던 놈이 다시 왔어. 그리고 이미 이제 얘가 이제 독이 올랐어.
그리고 그 당시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나서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군대를 일으켜 갖고 이제 아예 전라감사를 전주 지역에 있는 전라감영을 여기를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싸움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별동대들이 내려와 있었으니까 토포사들이 내려와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아요. 이게 나름 신식군대고 좀 조총 같은 나름대로 신식 네.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길 줄 아는데 의외로 동학 농민군들이 반격을 가해가지고 황룡촌, 장성 남쪽이라는 황룡촌에서 초토사들하고 싸움을 벌여서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주까지 전라감사까지 치고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가 되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보낼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청나라에다가 군대 요청을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를 쓰게 되는 거고요. 동학 농민군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전주를 점령했는데 갑자기 외세가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좀 방향을 달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중요한 게 그 네. 지점인데요. 그 당시 조선 안에 굉장히 많은 동학들이 지역별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쪽은 이제 전라남북도, 청충도로 네. 합쳐져 있는 이 남접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에 넘어가면 동쪽 접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체제후에서 적통을 이어받은 오리지널리티들인 거야. 네. 그리고 서울 경기와 그 이북을 관장하는 북접이 있었어. 크게 세 개가 있었는데, 자, 처음에 전라도에서 이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서로 같이 연합을 하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라도가 잘못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싫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방조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알긴 알겠어. 무슨 네. 일인지 내가 알긴 알겠는데 나중에 니들이 문제 생기면 도와줄게.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켜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문제 생기면 도와줄게였어.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겨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농민 봉기로 시작해서 전주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전주를 점령하고 나니까 사실 한양까지, 서울까지 한 방에 뚫려버린 거예요, 길이. 네. 중간에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양이 이 함락되게 된다고 치면 사실상 이제 왕이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미 한 번 이제 정변을 겪어봤기 네, 네, 때문에 고종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걸 두려워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농민이잖아. 무식하잖아. 고종 판단해. 네, 네. 말이 통하겠냐?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저 전주를 입성한 상태에서 뭔가 이제 제안이 나올 줄 알았더니 청나라가 들어온대. 심지어는 일본까지 들어오더라는 거지. 조약에 맞춰서 조약에 갑신정변 맞춰서, 이후에 저희가 텐진 조약에 지난주에 맞춰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드렸죠. 거야. 네. 그러니까 전라도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전국적으로 가겠구나. 야 다 도와줘. 북접, 동접 와. 우리 같이 해. 이 기회에 아예 나라를 털자. 그래서 남북접 연합인가요? 그렇죠. 네. 이제 남북적 연합이 생기고 동쪽은 아유 그래도 나라까지 터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불완전 남북접의 연합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불완전 연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북접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해요. 자칫 내가 이게 안위를 생각을 한 거죠. 영모의 세력으로 이게 모여버리면 자칫 잘못 삼족이 멸하는 꼴을 봤잖아. 우리 갑신정변. 갑신정변 때 어우씨 객이니까 이렇게 당하는 데를 봤기 네. 때문에 내가 거느린 식솔이나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큰데 네. 아무리 전라도에 있는 전봉준이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아버지 아들이고 네. 아버지 죽어서 빡돈 아들이고 내랑 친한 애는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랑 연합하는 거를 껄끄러워하기 때문에 야 빨리 같이 쳐들어가자
서울에 들어가서 일단 경복궁은 잡아놓고 시작하자라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항구를 통해서 상륙했던 청구가 일본군이 이른바 남접군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토벌이 청군하고 일본군하고의 일종의 경쟁이 돼요. 누가 먼저 이 사건을 진압하냐에 그렇죠. 따라서 조선 정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구해줬어 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위해서 그럼요. 얘네들이 말하자면 병력상으로,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최신식 군대야. 그쵸. 전쟁을 치러본 군대고, 그리고 우리 동학군 같은 경우에 죽창 말고는 네. 당시에 특별한 무기가 없는 군대였거든. 쇠 막 이런. 그리고 이 말도 안 통해 얘네들은. 이런 상황에서 들어왔던 군대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살상을 당합니다. 정확한 그 숫자가 확보가 안 될 정도예요. 일부는 뭐 몇천 명이라고 말하지만 네. 또 일부는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 20만. 희생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게릴라, 우리가 중동이나 이런 데 가서 게릴라전 네. 할 때 게릴라하고 일반 시민하고 구분을 못하면 민간인이더라도 학살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희생자가 발생하죠. 예. 네. 이런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쟤네들은 진압군이 외국인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고, 안 당하기 위해서는 논밭이나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고, 네. 이렇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씨가 말라버리니까 죽은 사람 도망간 사람으로 이 삼남 안에 있던 웬만한 사람 젊은이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였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전남의 경제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승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오로지 진입군으로 들어와 있었던, 그리고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었던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자기들이 진압을 했다고 공을 주장하면서 군사를 안 빼고 버티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뒤로 청일 전쟁이 그렇죠. 발발이 얘네들이 이제 서로 안 나가다 보니까 눈치 싸움을 막 눈치 하다가 싸움 하다가 에이씨 이렇게 된 바에 우리끼리 그냥 결정전 치러 이렇게 돼버린 거고, 네. 괜히 전쟁을 하면 지네 땅에 가서 하든지 남의 나라 전쟁인데 뭐, 조선 땅에서 조선 벌어진 땅에서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갖고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냉정한 그 원인과 분석, 왜 이게 실패했는가. 네. 그리고 이제 일부 그 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시민혁명으로 불러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개혁 세력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렇죠. 개혁 세력인데 엘리트 세력이었는데. 네, 동학농민이 최초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꿈꾸는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개혁 세력을 외세를 통해서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을 것이고 동학농민의 운동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네. 건 일단 민심은 이제 완전히 네. 왕을 버렸죠. 그렇죠. 왕이 우리 군대도 아니고 외국 군대로 갖고 동학 농민 군대를, 자국민을 진압하는. 특히나 뭐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내쫓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잔인한 진압을 해. 이게 첫 번째고, 왕에 대한 신뢰 끝.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경제적인, 조선을 그나마 매가 살리던 농업 생산 기반력을 날려버리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러한 방식으로 젊은 청년들이 희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예비군 체제가 없어짐으로써 사실상 조선이 외세에 저항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 동원령이 날아간 거예요. 이때 조금이라도 고종이 외세에 의하지 않고 전봉준 장군을 만났다거나 혹은 남북적 세력과 대화를 좀 더 했다면 청일전쟁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토포사가 갔을 때 처음 했던 약속을 지켰으면 돼. 그렇죠. 그냥 조병갑이 내쫓고 물길만 터줬으면 돼. 근데 일단 그걸 안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외세를 두 번째 전주가 함락되고 난 다음에 상당히 협상할 기간이 있었는데 이 협상을 진행을 안 한 게 두 번째 패착인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 분명히 농민군은 탐관오리만 내쫓으려고 했었고, 뭐 입헌 군주제를 꿈꿨다든지 이 갑질 사람들이 정서처럼 서민인데 어. 입헌군주제에 대해서 다 그거 뭐 왕을 내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왕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충효를 네, 지켜야 되는데. 유교 문화에서 자란 그게 사람들인데. 동학이라고 하지만 동학 안에는 서학 같은 급진적인 그쵸. 신분제 타파도 없었고 일종의 유교적인 사상들을 좀 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애민 사상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토지 개혁 정도로 갔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정말 아쉽습니다. 그 네. 2차 봉기에 있어서 우리 네. 역사에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경복궁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느껴본 거지. 먼저 왕궁을 탈환을 못하니까 정변이 실패했다는 걸 느끼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동학군 잡아준다고 와가지고 경복궁을 쳐들어가서 고종을 피랍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던 네. 동학군들이 서울로 올라간 목적은 네. 인질로 잡힌 고종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럼 오히려 왕을 구하러 간 그렇지. 왕을 구하러 서울로 진입하는 거를 반란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강압하기 시작한 네. 거는 100% 일본 군들의 조작질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동학 농민들이 뭐 개정안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탐관오리 처벌하고 고위 관료들, 무능한 관료들 네. 척결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네. 그 안에 왕을 내리고 또는 왕의 권한을 줄이고 입헌군주제를 해라라는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에 대한 탄핵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패전개혁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갑신정변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왕의 권력을 줄였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네. 동학교도들은 정부에 협조하겠다. 네. 그리고 탐관오리와 횡포한 부호들 그리고 유림과 양반을 징벌해라. 그리고 노비문서 소각하고 네. 천인에 대한 대우 계상하고 뭐 이게 왜 들어갔는지 과부의 개가를 허용하고 네. 네. 관리 맞아요. 채용 시 집어를 탑하고 인재 등용, 그렇죠. 무명 잡세 일체 폐지. 그리고 이상한 이제 그 지방세들이 네. 많았거든. 네, 수령들이 만든 거. 이게 다 없애고 특히 이제 외화 통한사를 그쵸, 신분이? 응징하라.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외가 이 모든 사태를 만들었다는 네.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토지, 평균화하여 분작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어떤 백성들의 바람에서 나온 동학농민 운동을 토지 개혁도 네. 토지를 달라는 게 아니라 평균화여 분작이잖아요. 토지를 음.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눠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요구를 완전히 왕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란으로 취급을 했고 네. 이걸 통해 갖고도 일종의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을 만든 건데 네. 이 안에는 왕에 대한 탄핵이 분명히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동경대전에 개벽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 개벽천지 이래가지고 네, 천지개벽. 이게 이제 뭐 왕을 쫓아내고 네, 기존에 네, 네. 있는 걸 완전히 뒤집으면 새 나라를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애초에 없어요. 동경대전이라는 것 자체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도 뭐 개벽천지 하면서 도를 아시냐고 네, 물어보는 네, 네. 사람들이 있지만 애초에 동학 안에는 개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요. 그 이대교주인 최시영 때부터 얘는 유학 배운 애거든. 동학을 오히려 유학에 가깝게끔 변화시키는 네, 양반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사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남접하고 전봉준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도와주질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내분이 네. 있었던 거죠. 내분으로 네. 인해서 이게 성공을 못하게 된 게 있었다는 거죠. 네. 결국은 남적과 북적 그리고 이제 호소로 호소 안에서 나눠졌던 세력들의 분할로 인해 갖고 이 파벌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동학 농민 운동의 실패를 이뤄 갖고 왔는데요. 소통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카카오톡이 있었다면 개인톡으로. 근데 이거는 최시영의 어떤 욕심이 부족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나라를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고 겁이 많았던 부분. 어떻게 보면 동학 중에서도 기득권 세력 관점에서 이걸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남접의 세력이 강하고 숫자는 많았지만
지도자 원류, 지료 네. 어떤 생긴 지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가 어떤 동학의 주인 내지는 교주다라고 하는 상황 그거를 최시영과 손병희가 이걸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봉준의 요구를 안 받아준 게 사실은 제일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호소 남접이 있고 네. 이제 그러니까 북접, 남접. 북접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작은 전라도 농민봉기에서 농민봉기에서 네. 시작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게 장악한 세력은 이 농민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호서 남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양 주변에 있었던 북접이 네. 정치적 교섭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운동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국사책에서 네, 여기서 엄청 많이 시험 봤죠? 문제가 3-4개 나와요. 네. 네, 엄청 달달달 외웠던 그런 지도인데 또 다르게 보이네요. 이 상황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복궁 침입이 이 94년 6월 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 정말 치밀했던 게 청군이 들어오자마자 일본군이 다음날 바로 그렇죠. 들어옵니다. 청군 네. 상륙을 아산만에 있다 보니까 일본군은 좀 더 위쪽인 인천으로 상륙을 하고요. 네. 그 다음날 경복궁을 점거를 하고 왕을 인질로 삼죠.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농민군들이 올라가는데 재봉기. 얘네들은 네. 이것이야말로 민중 반역이다라는 이유로 해갖고 지금 이제 그 후에 농민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네.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조선 조정에서 나온 네, 주장이 아니라 네네네. 일본군이 주장했던 거였고 네. 이렇게 내려왔던 얘네들은 동학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우금치 전투에서 네. 동학군이 우금치 패배하고 전투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전라남북 경상도 지역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민 학살을 이뤄버리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점령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 이상은 저는 못 만들어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북접이 네. 이 북접이 한양을 점령하고 네. 왕을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청나라와 일본은 어차피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최소한 그렇게 오는 과정이 후발이라도 있었다고 치면 동학농민운동이 성공한 운동이었고 네.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형태도 조선조의 어떤 명목이 끊기면서 공화국 형태가 되든 입헌군주제가 되든 어떤 개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역사의 만약이라는 없다고 하지만 이 동학농민 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나라가 근현대사에서 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지 분명한 않을까. 전환점을 만들 수 네. 있었을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손댈 수 없을 만큼 썩어 있었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라도 우리 민족의 아니면 우리 조선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는 세력들이 네.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을 청나라와 일본하고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이겨내고 저는 조선을 지켜낼 수 있었을 거라고 네,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명분을 뺏기고 반란군의 입장이 돼가지고 정말 초토화가 된 거거든요. 우리 네. 생산과 노동력이 네. 이러한 엄청난 괴멸적인 피해 아래 조선은 회복할 수 없는 국가로 이제 전락해 버린 거고 오히려 더 외세에 네. 의존하고 외세 힘이 강해진. 이미 이제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할 정도 되면 조선은 무방비 상태다. 이제 우리 중에 이긴 사람이 조선 먹는 거다라고 하는 게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로 청일 전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네, 참 오늘은 좀 마음이 좀 좋지 않네요. 네, 씁쓸하기도 하고. 그럼 오늘 결론은 뭐냐면 네. 최시영이 나쁜 놈이었다.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크게 했더라면. 아니 조금 더 백성을 생각하거나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더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래도. 포교나 아니면 협상이나 또는 이렇게 무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전봉준은 사실 혈기에 비해서 조직 장악력이 너무 적었고 저 아무래도 농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주이긴 하나 지역 청년회장 네, 정도 네, 되는 네. 거고
이제 아버지 뻘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떤 각 접주들하고의 알 연결 텐데 관계가 그냥 싸움 좋았을 잘하는 텐데. 패기 저거 넘치는 저 지아버지 죽어갖고 저 눈이 뒤집힌 젊은 놈이 저런 놈 말 듣고 하면 삼족이 멸해 봤잖아 민영환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민영 이기군요. 네. 예. 그래서 그 갑신정변의 어떤 공포가 네. 이채시 형한테는 남아 있었던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동학이 이걸로 네. 인해 갖고 이제 한반도에서는 견디질 못해서 네, 네. 중국 대륙으로 들어갔고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경술국 지후에 항일 투쟁을 했었던 역사들 그다음에 뭐 민족 지도자로서 손병희 손병희 들어가죠. 같은 네. 독립운동가들을 만들어낸 계기는 있습니다만 네. 차라리 그때 할 독립운동을 아이고. 이때 어떤 형태의 혁명으로서 완성을 시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래요. 거죠. 네. 맞아요. 아무튼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힘도 잃고 경제도 잃고 주권도 사실상 잃은 잃었죠. 상태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왕자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네. 정말 슬픈 왕자의 게임을 남의 나라 땅에서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네.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청나라가 이겼어야 압도적으로 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청일전쟁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이게 육상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해상전입니다. 해전이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군하고 청나라군하고의 병력 차이가 5배 이상 났거든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패배를 당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패권이 청나라가 바뀌는 망해요. 이거 한 방에. 예. 과연 청일 전쟁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을 잠깐 남겨두고 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아픈 역사밖에 예, 없어요. 이제 정말 아프게 하고 강제 병합하는 역사밖에 안 남아 있는데 네. 문제는 청나라라도 버텨줬으면 청나라라도 굳건했으면 우리가 주권을 잃을 상황까지는 안 갔을 거라는 건데 그렇죠. 왜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졌고 그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일본한테 개털렸나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일본과 중국의 사실 5,000년 역사상 첫 번째 전쟁이에요. 네. 이 첫 번째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청국과 일본의 사정들을 오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